국제경영을 수강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국제무역, 국제경영에 있어서 이 해외 산업 중에서 서비스의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합니다. 서비스는 보통 우리가 뭐 뇌리 속에는 식당 아주머니들이 주시는 뭐 음료수, 이모님 주신 음료수 서비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는 이 재화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재화, 즉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거의 우리나라 산업의 70에서 75%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금융, 뭐 의료, 거의 다 모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을 통해서 사람의 인적 자원, 내지는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어떤 생산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유형재화로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무형재화를 거래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제 경영에 있어서 과연 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특징이라든지 측정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 산업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이 관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율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패러다임의 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마케팅의 뭐 패러다임 하게 되면 뭐 고객에게 서비스의 만족을 준다,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서 구매에 대한 그런 의도를 뭐 확장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내용처럼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뭐 크게 지금 5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이론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케팅 패러다임이 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이 아닌 우리가 보통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에도 사치품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재화들 뭐 TV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생활 자체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내용을 보시면 뭐 음란서생이라든지 스캔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사대부 가문들은 화려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왕족 내지는 뭐 궁중, 뭐 궁궐 이런 왕들이 사는 곳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그런 뭐 그 한석규 주원의 옷 만드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한 땀 한 땀 다 금실로 그 저 자수를 놓는 걸 보면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소비자는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보통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인간, 합리적 의사결정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는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남들이 아닌 저 본인이죠. 자기 자신의 소비 패턴의 가장 중심은 바로 나.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는 잊지 않는다. 과거랑 약간 그러니까 매우 다른 게 과거에는 만족하지 않았다면 뭐 나만 이제 다음에 소비하지 않아야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굉장히 큰 어떤 SNS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뭐 자신의 불만 사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들은 굉장히 고객들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중요시한다. 네, 그래서 한번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 패러다임의 첫 번째가 조선시대에도 사치품은 있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은장도란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채란 겁니다. 가채는 그 머리에 이제 올리는 이 가발 형태인데 은장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여성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남성들도 최고의 사칭품으로 지니고 다녔고요. 특히 가채 같은 경우에는 쌀 한 가마가
성량, 그러니까 세량인데 가체가 기본 60량, 70량이니까 거의 20배죠. 쌀보다 20배 비싼.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가체를 해줄 수 없는 선비가 뭐 자살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충분히 사람들이 사치적인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침체가 되다 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이나 회사에서 기획, 상품 기획하는 분들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그분들은 경기가 아무리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쓸 사람의 구매력, 쓴 사람들의 그 경제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업이 물론 그 상품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경기가 호황일 때보다는 많이 크게 하진 않겠지만 항상 쓸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어떤 상품 기획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VV IP를 위한 0.05%의 고객을 위한 상품 기획이라든지 카드 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더라도 실제로 좀 최상위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품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는 것들이 기업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그런 역량 강화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로 조선시대에 사치가 있었다는 표현이 조선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력, 소비 구매력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은 지속적으로 기획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 흐름을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할 때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얘기는 어떤 소비를 하던 간에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던 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는 주위 사람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가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레셔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본능적인,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을까? 이걸 왜 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늘 의사결정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투기, 스페큘레이션, 배블론 효과, 역선택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투기란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막 가지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 그러죠. 야, 사람이 집을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또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 나는 이건 투자야, 투자. 투기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죠. 자, 벨블론 효과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쌀 때는 안 쓰다가 그렇죠? 남이 쓰거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과시하기 위해서 산다. 역선택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 의사결정한다. 사실은 다 경제적으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그 개념 아니라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야, 저거는 이성적이지 않는 것 같아?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이지 않은 거지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소비자가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한 아담 스미스의 이 생각과는 약간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죠. 때로는 본능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는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두 장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
뭐 어느 쪽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왼쪽이 일본 같고요. 오른쪽이 한국을 이제 지칭하는 이제 약수터인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100% 일본 사람 100명이 다 한국 사람 100명이 다 이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거죠. 특징. 뭐 국민에 대한 성격 내용들인데 뭐 지금 뭐 제가 뭐 민족적으로 뭐, 그쵸? 뭐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보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약수터에서 이제 물 마시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정확히 이제 들은 얘기였었지만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고 자 일본과 한국에서 약수터에서 물 마시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나서 이 컵 내지는 이 사용한 이 그릇을 닦고 한국 사람들은 마시기 전에 닦는다. 아,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먹은 남을 닦고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거죠. 아, 이전 사람이 먹고 나서 닦아놨을 거니까 나도 우선 마시고 남을 위해서 또 닦아야겠다. 한국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무도 못 믿어. 앞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딱 듣고 저도 이제 어떤 행동을 했나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대부분. 막 닦죠. 마시기 전에 물을 막 닦은 다음에 마신 다음에 그냥 녹화하는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저도 생각했죠. 그래, 한 번만 닦아주자. 그죠? 뒷사람이 닦든 안 닦든 간에 앞사람이 닦든 안 닦든 간에 내가 마시기 전에 닦은 건 뭐 그건 나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닦는 건 남을 위해서 한번 닦아주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그렇죠. 100%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국가가 다 모두 그런데 앞사람, 뒷사람 모두를 위해서 배려 한번 하자. 그냥 내가 먹기 전에 닦는 건 나를 위해서 닦고 그 먹고 난 다음에 닦을 때는 뒷사람이 서 닦아주자. 그러면 사회가 서로 다 믿는 거죠. 그래, 앞에 사람이 닦아줬을 거니까 그래서 나도 먹고 또 닦아주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좀 신뢰가 쌓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아주 큰 국가 발전의 그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렇죠. 코로나 뭐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요즘 보십시오.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한테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진짜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탔는데 외국인들 안 쓰죠. 그렇죠. 초창기에 마스크 안 씁니다. 왜? 아, 마스크 쓰면 사람이 아프다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이 있고 남을 위한 배려인데 자기를 위한 건 뭐 보균자가 또는 환자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환자들이 지하철 버스를 탔을 때 기침하게 되면 내가 옮을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마스크 첫 번째 목적이고 솔직히 저는 두 번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배려입니다. 남에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균 이런 병의 근원을 남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윤리적 내지는 도덕적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외부 효과로 가는데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제 더 큰 얘기 먼저가 시장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마켓 페일리어에서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는 뭐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딱 하실 때 시장에서 돈을 주고 받고 노동력 주고 받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 시장 실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500원짜리 물, 뭐 1000원짜리 물을 하나 사 먹더라도 거래일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거래입니다. 왜? 나는 1000원을 주고 물을 받았으니까 뭐 회계학적으로는 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얘기를 하듯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죠? 그럼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죠? 등록금을 내야 되죠. 교육시장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았죠. 그래서 돈을 내고 진찰을 받았으니까 예, 의료시장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보통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무슨 뭐 독점 독과점도 뭐 시장 실패인가 아닌가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는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고도 서비스를 받으니까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로등 그렇죠? 가로등
가로 보세요. 예전에 이런 그 현대 문학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여성이 집에를 가는데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 소설 이름이 구두였을 겁니다. 구두. 또각또각, 또각또각.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자들 급하죠. 무섭고 혹시라도 저 아저씨가 나를 어떻게 해볼. 그래서 막 급하게 걸어가는데 거실도 갑자기 막 급하게 걸어오고. 그런데 거의 막 긴장되는 그 순간 속에서 바로 그 골목 귀퉁이에 가로등이 하나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딱 거기 가서 딱 쓰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아는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 그래서 인사하고 그때 그 여성은 자기는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그 여성은 그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물론 이제 세금을 한 거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안 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이득을 받을까요, 말았을까요? 그죠? 당연히 이득을 받죠. 그게 바로 외부 효과인데 플러스라 해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득을 봤다. 그렇죠? 정의 외부 효과. 그러면 마이너스 있을까요? 이건 이제 보통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봄에 또는 뭐 황사 또는 대기 오염 여러분들이 한 겁니까? 아니죠. 뭐 기업들이 또는 공장들이 어떤 산업에서 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따갑고 호흡기 질환이 오고 병원 가서 병원비 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 내가 대가 내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럼 그거는 부의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졌다. 그러면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뜨거워졌는데 기업들은 뭐 이산화탄소를 줄일 그게 없죠.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지구가 뜨거워졌고 북극곰들이 굶어 죽고 있고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 손해를 보고 그 이거를 시장으로 가지고 오자. 그게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쁜 CO2나 이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 그쵸? 이 온난화가스가 자꾸 나오는 거다. 거래를 시켜라. 그럼 만드는 사람은 시장에서 돈을 내고, 그 CO2를 없애는 기업들은 돈을 받고, 그럼 어떤 기업들이 CO2를 없애겠습니까? 나무 심는 기업들. 그렇죠? 엄청나게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냥 넌 돈 받아. 너는 CO2를 만들어냈으면 넌 돈을 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무를 더 심을 거고, CO2를 그래서 생산을 줄이겠고, 그 점점 더 CO2, 즉 지구온난화 가스들이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에서 시장 성공으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그냥 이득을 보면 정의 외부 효과, 그렇죠? 누구는 손해를 보면 부외부 효과. 그래서 점점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세 번째, 소비자 남을 고르지 않는다 해서 좀 간단하게 경제학적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불꽃놀이는 왜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왜? 그거 돈 안 내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꽃놀이는 대부분 누가 할까요? 국경전날. 어떤 기업이 555m짜리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제2롯데월드 타워죠. 그 지었을 때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불꽃놀이 할 때는 이제 한국화약, 예전에 한국화약이라는 기업이 회사 이름을 지금의 하나로 바꾼 거죠. 한화. 그 기업의 뭐 창립 기념일, 또 큰일 있을 때, 그래, 내가 쏠게. 진짜 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죠. 왜? 난 안 봐. 우리 같이, 우리 10,000원씩 내서 불꽃놀이 하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아니, 난 안 볼래. 그런데 눈은 감어. 그건 내 마음이지.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게 공공재 같은 것들이 있죠. 공공재. 국가가 해야 하죠. 왜? 기업들이 안 하고 국민들이 안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장 실패고 외부 효과고 사례는 지구온난화 해결 방법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떤 키워드 주제를 딱 정하시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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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건 남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가리키시고 써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예, 논문 쓰시고 책 쓰시고 하면 공부가 점점 더 재밌어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는 잊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게 많아. 그렇죠? 지금까지 뭐 분노를 느낀 적이 없었어. 자, 극단적인 뭐 아주 재밌는 사례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역전압 식당. 역전압 식당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 뭐 제가 이제 역전 앞에 있는 식당 분들에게는 뭐 그 어떤 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역전 앞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맛이 없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서 왜 그럴까? 맛일 수도 있는데, 예, 소비자와 가게 식당 주인 아저씨의 이 생각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역, 대전역, 뭐 전주역, 경주역 매일 가는 건 아니죠. 어쩌다가 1년에 1년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는데 또 돈 다 줬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반쯤 남기고 와서 아, 내가 다시는 거기 가나 봐라.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분들도 아시는 거죠. 어차피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 충성 고객은 아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인드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역전화 식당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역전화 식당이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역전압 식당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있지 않죠. 페이스북, 트위터, 해서만 상호며 사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식당 주인분께서 야 이렇게 갖고는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맛도 개선을 하고 가격도 경쟁력 있게 만들고 그 못하면 그렇죠. 자기가 문을 닫아야겠죠. 이게 바로 과거의 소비자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만약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나만 소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멈췄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만족하지 못했다면 구전 내지는 옛날에 뭐 그렇죠. 전화 이런 게 아니라 각종 뭐 이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너무 많이 퍼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감정이 들어가고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쁘게 되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 방향으로 순화가 되는 겁니다. 식당 주인분들께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자 주권을 충분하게 발휘를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없어진 그렇죠? 역전화 식당이라는 이런 표현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절대로 이제 잊지 않고 자신의 불만족 내지는 반쪽을 충분히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더 많은 예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뭐 주체라든지 또는 식당의 뭐 CEO 사장님들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 사회 경제 주체들의 발전된 그런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케팅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 마지막인데요. 소비자는 효율성보다 공평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 내지는 경제, 경영 여기에서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죠. 최대한 뭐 같은 가격이면 높은 퀄리티, 같은 퀄리티라면 낮은 가격.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고객,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효율성을 따지고 공평성, 이게 항상 이게 이제 맞대응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앞에서 했던 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그렇죠. 뭐 버터와 대포 이거 하듯이 선택의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과연 굳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야 될까? 왼쪽 보시면 어디 무슨 그렇죠? 뭐 관광지에 이제 수학여행 온 분들이 이제 찍었는데 보니까 한 한 반이 아니라 전창년 그 전창년 다 찍은 거죠 한 번에. 저거 찍으려면 준비도 제가 봐서 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학년 2반 누구 어디 갔니? 그쵸? 2학년 2반 누구 어디 갔니? 다 찾다 갔다 또 꽂아야 되죠. 그럼 저렇게 꽂아야 됐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어. 이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뭘 못 참는데 나보다 뒤온 사람이 같은 메뉴를 나보다 먼저 먹으면 난 그건 못 참아.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맛없는 건 맛이 있고 없고는 효율성. 순서대로 주는 건 공평성.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이러죠. 그래, 맛없는 건 참는데 나보다 늦게 온 애가 먼저 먹는 건 못 참아. 공평성이죠. 무조건 내가 먼저 갔으면 내가 먼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효율성을 더 중시할 것 같지만 때로는 이제 소비자들은 때로는 고객들은 효율성보다도 공평성을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들보다 내가 덜 받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죠. 화를 내고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꼭 명심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교시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인정이 좀 생각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있냐면 얘가 평소에는 잘 인지 못하다가도 이런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지? 자, 아까 했던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도 여러분들 별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 알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그래 탄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서 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건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갖고 왔을까? 물을 사더라도 돈을 내고 물을 먹는데 하물며 공기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사회 변화죠. 효율성 높여서 사회 변화고요. SNS를 활용한 자신의 분노 알린다, 그죠? 잊지 않는다, 그죠? 사회 변화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경제 생활을 하거나 경영 또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런 부분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공부란 게 그 시간에 막 외워서 쓰고 이런 것도 공부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누군가에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사력 있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공부를 항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